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에서 전무직책으로 근무하고 있고 눈치채셨겠지만 아버지가 회사 오너세요. 오랜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28살이 되던 해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 전략 기획팀에 계약직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를 경영하려면 밑바닥부터 아무런 도움 없이 시작해서 산전수전 겪어봐야 단단해진다는 아버지의 신조 때문에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말단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거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해서 그런지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에요. 도전 정신도 강하고요. 하지만 이미 몸에 밴 해외에서의 마인드를 고치기란 쉽지 않더군요. 처음에 입사해서 외국과는 다른 문화에 실수도 많이 하고 분위기 적응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년 정도 사수와 과장님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적응해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조금 숨통이 트일 무렵 타 부서에서 부장으로 진급한 상사가 저희 부서로 전출을 왔습니다. 당시 사무실 막내였던 저는 부장님의 타깃이 되고 말았고 아니나 다를까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루가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사수이자 친구였던 이 대리에게 폭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대리님, 언제까지 막내 해야 해요? 우리 부서 특성상 여직원들이 많이 없어. 몇 년 만에 수진 씨 온 거 보면 몰라? 여자가 귀한 부서라고. 근데 부장님은 왜? 아, 대리님도 보셨잖아요. 오자마자 저 위아래로 훑고 다짜고짜 커피 심부름 시키고 지난번에 결제 서류 갖고 갔다가 종이 꽂는 방향이 어쩌니 저쩌네. 어휴, 그런 사람이 무슨 부장식이나 돼가지고. 정말? 그런 거 가지고도 뭐라 한단 말이야? 나 지난 회식일 이야기하는 줄. 그것도 할 말 많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왜 강요해요? 가뜩이나 다이어트 한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는데도 어휴, 그놈의 똥꼬집. 그래도 어쩌겠어.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막내일 땐 진짜 심했어. 그나마 여직원 들어오고 김사원이니까 이 정도인 거지. 회장님은 뭐하고 계시나 몰라. 이런 사람들 안 잡아가고. 예끼, 그런 소리 마라. 회장님이 어디 한가하신 분인가? 그리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나? 그냥 김사원이 피해. 그러는 게 제일 나아. 제가 회장 되면 이놈의 규정인지 뭔지부터 싹 다 뜯어 고칠 거예요. 이번 생에 되겠어? 회장이라니. 아, 너무 웃기다. 대리님 농담 아니거든요. 저 진짜 진지해요. 알겠어. 오늘 조기 퇴근 날이니까 이따 퇴근하고 고기나 먹자. 우리 김사원 기분 풀어주려면 고기가 답이지. 아, 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이번만 먹겠습니다. 그래, 이래야 우리 수진 씨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잘 챙겨줄게. 말이라도 감사해요. 저는 대리님에게 많은 위안을 얻으며 회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장은 부서 내 유일한 미혼 여성이었던 저에게 수시로 치근덕대는 모습을 보였어요. 40살이 넘는 노총각이긴 하지만 능력 있고 돈 많다면서 저에게 자신을 어필하더라고요. 웃긴 건 남들한테 티 안 내고 저한테만 유독 그랬다는 겁니다. 거절 의사를 표하는데도 곤란한 상황을 만들거나 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폭언을 서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굽신굽신거리는 게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한 번은 부서 회의를 하는데 제 심기를 조금씩 건드리더라고요. 그때도 이미 잔심부름은 모두 저한테 맡기던 때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도 하루 종일 치이고 대리님과 과장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 속마음을 거침없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아? 그나저나 부장은 요즘도 그래? 아, 말도 마요. 진짜 제가 회사니까 참고 넘기는 거지. 바깥에서 만났으면 뼈도 못 추리게 했어요. 그놈의 돼지 같은 면상을 빡 그냥. 아이고, 많이 화났네. 이대리, 김사원 고기 먹였어? 얼마 전에 먹였죠. 근데도 이러네요. 근데 그 부장님 진짜 이상해요. 오죽하면 김사원이 이러겠어요?
티 안 나게 괴롭히는 것도 특기야. 그 정도야? 그래도 2년 차니까 버틸만 하지? 마음 같아서는 벌써 몇 대 때렸어요. 아휴, 제 성질이 착해서 망정이지 제가 상사였으면 당장 모가지였어요. 나도 잘 지켜볼게. 나는 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시비 거는 것도 없더라고. 내가 도와줄 상황이면 언제든지 나서서 도와줄 테니까 고기 반찬 먹고 기분 풀어. 지금이 딱 고비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다 때려치고 미국 갔습니다. 그래. 배고플 텐데 아이들 내려놓고 식사나 마저 해. 차린 건 없지만 와줘서 고마워. 조카들 보러 오는 재미가 쏠쏠해요. 능력 있는 엄마 둬서 아주 번쩍번쩍하게 깔맞춤으로 내복 딱 입고 얼마나 귀엽게요? 그럼 뭐해? 시터님 아니었으면 나도 힘들지. 작년에 이혼하고 꽤나 고생했다. 복직 바로 하느라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나마 승진하고 월급 두둑히 받으니까 이 정도인 거지. 에이, 과장님 능력이야 알아주죠. 자주 놀러 올 테니까 걱정 마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기업의 오너인 아버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안 제사 겸 중요한 모임이 있다는 이유에서 연차를 하루 써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을 빼야 했고 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해서 싫었는데도 눈 딱 감고 결제 받으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차 쓰려면 야근해서 부지런히 일 다 끝내놓고 가라며 갑질을 시전하더라고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도 될 일을 메신저로 말한다거나 메신저로도 끊임없이 저에게 일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차를 주지 않겠다며 약 올리면서 장난도 걸고요. 이봐, 김인턴,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네? 왜 그러세요? 내가 지난번에 수정해서 올리라고 한 문서 오타 검사 제대로 했어? 네. 검사기 2번이나 돌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전 보고 틀린 거 다 검안했는데요. 이래도 한 거야? 일을 누구한테 배운 거야 도대체? 이제 2년 차 정도 됐으면 이런 건 눈 감고도 해야지. 아, 그건 미처 못 봤어요.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장난해?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이래?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할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너그럽게 봐주려고 했는데 어째 김민턴은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평소에 일을 잘 배웠어야지. 너 사수 누구야? 이대리입니다만 이건 전적인 제 실수니 이대리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문서는 금방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장 보내. 조금 있다가 결제 올려야 된다고.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그나저나 그거 다 하면 탕비실 가서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타와. 헤이즐넛 시럽 듬뿍 뿌려서. 네? 아, 말귀를 못 알아먹냐? 커피 한 잔 타오라고. 지난번처럼 한강물 말고 커피 20%, 물 80% 알지? 비율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어? 상당히 불만이 가득한 반응인데. 아, 아닙니다. 금방 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휴가 전까지 마무리할 일 목록 작성해서 보내놓을 테니까 그거 다 하고 연차 써. 말단 직원이 휴가 쓴다고 하면 그거 다 선배들이 해야 하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연속 야근을 해야 했고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부서 회의를 하는데 전날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던 터라 저절로 눈이 감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는데 그걸 빌미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재진행하라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폭언으로 점점 제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고 저도 나름 한 성깔하는 성격이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야, 김인턴, 너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야? 회의 시간에 처자빠져 자기나 하고. 부장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루 연차 쓴다고 결제 받으러 가니까 일 왕창 주시면서 야근을 해서라도 다 끝내놓고 가라면서요. 안 그러면 연차 안 주신다고 협박하셨잖아요. 뭐? 협박?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 이거야? 제가 회의 시간에 졸아서 무리를 일으킨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요. 어이가 없네. 야, 회사가 너네 집 안방이냐? 어? 어디서 쓸모없는 계집년이 굴러들어와서는 회사 분위기를 망치고 지랄이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회사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월 1회 연차 발생하고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알려드려요. 1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떡하니 있어요. 눈이 있으면 보시라고요. 와, 이거 물건이네? 야, 너 나랑 해보자는 거지? 어따 대고 부장한테 말대꾸야 일개 사원 주제에 뭣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웃기지도 않고요. 나이 많고 직급 높으면 다예요?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막대해도 되냐고요. 아, 그럼 회장님은 부장님 보고 기라고 하면 부장님 기어다녀야겠네요? 뭐? 이 미친년이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무슨 대학 나왔어? 가짜는 게 어디서 또박또박 말대꾸야? 너 내가 가만두나 봐.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규정 어기면서 아랫사람 개같이 부려먹는 부장님 같은 사람 상사로 모시고 싶지 않거든요? 뭐 개 같은? 야, 너 말 다 했어? 부장님은 제게 손찌검을 하려 하셨고 회의실의 사무실 직원들이 부장님을 뜯어말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저에게 오셔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며 더 이상의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죠. 큰 소리 나봤자 저만 불리해질 상황이라면서 말입니다. 김사원, 진정 좀 됐어? 아, 네, 뭐 괜찮아요. 아침에 죄송했어요. 김사원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오늘 그만하라고 한 거는 거기서 더 큰 소리 나봤자 김사원만 불리해질 거야. 왜요? 왜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부장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고 고가 잘 받으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든 눈치 보면서 부장 편들겠지. 내 사회 경험으로는 그렇다. 와, 어이없네. 아,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조만간 건수 하나 잡아서 제대로 터트릴 거예요. 뭘 어쩌게? 저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요. 저한테 손찌검 하려던 거 그거 습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회사에서 진짜 잘리면 어쩌려고. 우린 그게 걱정인 거야. 맞아. 이 대리 말이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다 그런 것들 이겨내고 온 거잖아. 아니, 그렇다고 그딴 놈들을 가만두자고요? 어쩔 수 없잖아. 더러워도 참고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인데 어쩌겠어. 그러면 정말 서운하네요. 저는 그런 꼴 절대 못 봐요. 제가 상급자였으면 노부장 같은 사람들 진작에 좌천시키던지 잘라버렸을 거예요. 우와, 진정해.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 알죠? 괜히 투정 부려서 죄송해요. 정말 여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안 나서도 언젠가 탈락이 되어 있어. 하는 거 봐봐. 오래가게 생겼나.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우리 부서로 온 것도 사고 쳐서 온 거라는 소문이 있어. 명목상 승진하고 온 거라지만 뒷말이 장난 아니게 구리거든. 그럼 좀 더 수월하겠네요. 맨날 제 투정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놈의 노부장. 아무쪼록 힘내자고. 못 까라면 까는데 우리 말고도 노리고 있는 사람 많을 거야. 그러니 때를 기다려보자고. 우리 할 일 하면서. 알겠습니다. 어휴, 스트레스. 그 뒤로도 대리님과 과장님을 외한 사무실 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부장 눈치를 보며 저를 나 몰라라 하기 바빴습니다. 더 어이없던 건 부장님에게 먼저 사과하라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제가 마지못해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큰 소리 나서 좋을 것 없다고 판단되기도 했고 회사에 누를 끼칠까 염려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기세 등등해진 부장님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죠. 어렵사리 연차를 사용해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늦은 시간에 오피스텔로 돌아왔는데 사촌 오빠에게 연락 왔어요. 야, 집은 잘 들어갔냐? 이제 막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아까 어른들 이야기 다 하고 너한테 전달해 준다는 걸 깜빡했네. 아마 내일이면 너한테 연락 갈 거긴 한데 이 오빠가 미리 알려주마. 뭔데? 불안하게 왜 그래? 불안할 게 뭐 있어. 곧 본부장 되실 몸인데. 신분 상승하시는 소감 좀 말해봐. 본부장? 내가? 갑자기? 아까 우리 아빠랑 작은 아빠랑 이야기하시던데. 그나저나 너 회사에서 힘든 건 없냐? 요즘 소문에 의하면 어떤 부서에서 사원이랑 부장이랑 맞짱 떴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그거 혹시 너는 아니지? 그거 나 맞아. 아니 미친놈이 별것도 아닌 게 말단 사원이라고 개무시하잖아. 내가 다방 여잔지 회사원인지 구분도 안 가고 지 꼴리는 대로만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아, 영업팀에 있다가 간 노부장 말하는 거지? 야, 그 사람 유명해. 그 정도야? 오빠도 그럼 어느 정도 알겠네? 나야 몇 년 됐으니까 너보다는 많이 알지. 그 사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뭐 이제 걱정할 것도 없지. 너 본부장 되면 바로 끝 아니냐? 맘 같아서는 확 잘라버리고 싶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딴 놈들이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데. 야, 이번에 볼만하겠다. 발령도 비공개로 한다는데 이참에 확 짓밟아버려. 안 그래도 건수 잡으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야. 얼마 전에 뺨까지 맞을 뻔했다니까? 뭐? 진짜 안 될 놈이네. 2년 정도 했으면 사원이라도 짬밥이 있는데 그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러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내 말이. 암튼 피곤해서 먼저 잘게. 회사에서 마주치면 아는 체 하지 말자.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점심시간에 놀러도 오고 그래. 나 부사장 발령 나면 더 바쁜데 너랑 언제 놀아? 회사를 놀러 다니냐. 암튼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이 오빠 부사장이다. 승진의 가족의 위로까지 받으니 더할 나위 없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금요일, 한 달 업무 마무리를 위해 부서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역시나 막내인 저에게 장소 물색이며 예약까지 모두 맡기더라고요. 이왕 하는 게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려고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장이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두 잔 하더니 제법 술 기운이 올랐는지 약간 흐트러진 눈 동자하며 술 냄새까지 정말 역겨웠습니다. 김인턴, 하필 골라도 이런 데를 골랐냐? 회사 재산 거덜낼 일 있어? 그래도 맛집이고 고급지기도 하고 좋아 보여서 했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고 해. 그나저나 남은 고기 좀 구워봐. 비싼 데 왔는데 남기면 그렇잖아. 뼈는 따로 좀 빼놓고 우리 집 복실이 줘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고기 다 굽고 나면 나가서 커피나 좀 타와. 여기 타주시는데요? 아이,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해. 저번에 덜 혼났어? 내 말이 어렵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김인턴, 그럼 가서 커피 좀 타와봐. 커피는 여자가 타줘야 제맛이지. 예쁜 여자가 타주면 얼마나 흥분되는데. 하하. 그러세요? 아, 그나저나 이번에 저희 부서 새로 본부장님 오신다는 소문 돌던데 부장님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워낙 윗분들이랑 잘 만나시니. 말다니, 그런 걸 왜 신경 써? 나도 아는 게 없어. 하도 비밀로 부처대서 어디서 뭐하다 굴러오는 연놈인지 모른다고. 윗사람들이 쉬쉬하는 거 보면 분명 낙하산일 거야. 그나저나 우리 김인턴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하하. 저야 뭐 늘 그렇죠. 꾸준히 관리한 탓이랄까요. 그러게? 돈을 많이 처바르나 보네? 몸도 탄탄하고 말이야. 어디 한번 만져봐도 돼? 부장님, 그건 좀 아니죠. 그거 엄연한 성추행이라고요. 뭐? 성추행? 동료끼리 가볍게 한두 마디 한 거 가지고 새삼 성추행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잡혀가게?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과민 반응이라뇨. 어디 가서 그러시면 신고당해요. 아시겠어요? 술 기운에 제 허벅지를 스치듯 만진 부장님 때문에 저는 이성의 끈이 끊기고 말았어요. 다방 여자 취급하면서 굳이 자신의 옆에 앉아서 수발들을 하는데 겨우 붙잡고 있던 분노가 싹 터져버렸습니다.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쉰 뒤 부장님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인턴, 가서 커피 좀 내오라니까. 오늘따라 좀 굶던데?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커피는 본인이 타서 드세요. 네가 직접 타서 드시라고요. 맨날 나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고 지랄이야. 김인턴 돌았어? 잘리고 싶은 거야? 네 아빠가 여기 사장이라도 돼? 감히 지랄? 까라면 까야지. 어머, 우리 아빠가 이 회사 회장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회사 저희 아버지 거거든요. 역시 사회생활 10년 넘으면 눈치 장난 아니네요. 참나 어이가 없네. 거짓말을 할 거면 제대로 해. 희망사항 이야기하지 말고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는 건 부장님이 더 없어 보여요. 낙하산? 그래, 저 낙하산인데요. 말장난하지 마.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너처럼 뭣도 없는 년이 오너 딸이라고? 그러게요. 태어나 보니 뭣도 없는 년이 이 기업 오너 딸로 태어났네요.
뭐 못 믿으겠으면 믿지 마세요. 누가 겁먹을 줄 알아? 이제 하다못해 허언증까지? 허언증이라뇨? 부장님 정말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다고 겁먹을 줄 알아? 내깟 년이 출신도 모르는 거 우리 같은 잘난 회사 다니게 된 것도 다 우연 같은 거라고. 아니면 회사 복지 차원인가? 불우이웃 돕기라던가. 말씀 정말 멋지게 하시네요. 불우이웃 돕기라. 부장님 불우이웃 돼보실래요? 야, 이제 좀 닥쳐. 거참 옆에서 되게 떽떽거리네. 술맛 떨어지게 말이야. 반반하다고 상대해줬더니 상사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저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부장에게 대들자 사무실 직원들은 저를 뜯어말리기 바빴습니다. 부장님은 제가 하는 말이 허언증의 과대망상이라며 온갖 비난을 하더군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던 저는 회식 자리에서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도 복수할 생각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왔고 개운하게 씻고 잠을 청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일부러 힘 좀 주려고 아침 일찍 숍에 들러 머리 손질도 받고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사에 출근하니 부장이 달려와서는 사과하라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인사총괄팀장이 내려와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자 부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와 그 팀장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을 불러 모아 저를 본부장이라며 소개하니 다들 충격을 먹더라고요. 직원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장도 따라 들어오더군요. 김인턴, 아니 본부장님, 투자전략기획팀 노부장입니다. 누가 부장님인 건 몰라요? 저한테 할 말 있으신가 본데 기본적인 예의도 없습니까? 아니 그게 지난날 제가 저질렀던 무례는 용서해 주십시오. 무례요? 저한테 커피 타라고 시킨 거랑 회식 자리에서 술 강요한 거랑 뭐 허벅지 쓰다듬고 그랬던 거요? 본부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요? 제 말이 허언증의 과대망상이라면서요. 지금까지 그딴 식으로 부하 직원들 대해놓고 본인이 잘못한 걸 알긴 압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장님이 원하신 대로 해드릴 거예요. 조만간 인사발령 낼 테니까 반성 좀 하고 계세요. 네? 인사발령이요? 좌천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나가주세요. 그리고 면담 신청은 정식 절차 거쳐서 하시고요.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 경우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인지 그만 나가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직권남용이라고요. 이보세요. 노 부장님, 지금 사태 파악 안 되세요? 사태 파악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굽신거리니까 만만해 보였냐? 지금 말 놓으시는 겁니까? 어째 잘 숙인다 했더니 역시나 진짜 뉘우치긴 글렀네요. 먼저 말 깠으니까 나도 깝니다. 뭐? 야, 너 지금 본부장이라고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너 내가 고발하면 뭐가지야? 이봐, 노 부장. 내가 너보다 나이 어려도 엄연히 직장 상사야. 말은 가려서 하지? 그래, 나 낙하산 맞아. 우리 아빠 이 회사 회장이고 난 보다시피 본부장으로 있고. 근데 적당히 하랄 때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아예 잘리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내가 인사팀에 고발해서 너 먼저 끌어내릴 거야. 한번 해보시던가. 사람들이 말 안 해주더나? 당신 이미 이미지 바닥 찍었거든. 뭐?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미리 짐 싸두고 있어. 더 이상 깝죽거리지 말고. 며칠 뒤 부서 회의 시간에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부장을 공개 처형해버렸습니다. 워낙 소문이 안 좋아서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더군요. 인사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는 제가 가진 증거를 제출했고 지방의 공장장 자리로 좌천시켜버렸어요. 일부 직원들은 너무 과한 처사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금방 수긍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새로 오는 본부장님이 김인턴일 줄은. 제가 말했죠? 사실 말하긴 부끄럽지만 노 부장 말처럼 저 낙하산 맞아요. 그래도 밑바닥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네요.
아버지 뜻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회장님이요. 헉, 본부장님, 그냥 빈말로 하셨던 게 아니었군요. 아, 왜 갑자기 존댓말이에요? 평소 하던 것처럼 해요. 우리끼리 있을 땐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그래요? 직급도 높으시고 회장님 자제분인데. 그동안 저희가 무례를 범했던 건 아닌가 걱정이네요. 아, 과장님까지 왜 그러세요? 그냥 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삐집니다. 아, 알겠어. 우리도 당황스러워서 그래. 와, 인생 역전. 아, 역전이 아니구나.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직책이 직책이니만큼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차라리 사원일 때가 나았네요. 무슨 검토할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저희가 부지런히 도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대리님, 조만간 저희끼리 식사 한번 해요. 본부장 된 기념으로 한턱 쏩니다. 2년 뒤 저는 부서원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본부장 직책을 마무리하고 전무 직책으로 승진했어요. 전무실로 가면서 대리님과 과장님을 연봉 2배로 올려주며 개인 비서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 예정이에요. 누구냐고요? 바로 제 옆에서 온갖 투정을 다 받아주던 이대리 말입니다. 사촌 오빠와 함께 경영 수업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야 저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직장의 노부장 같은 암적인 존재들은 꼭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릴까봐,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진정한 오너가 되면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거예요. 또 다른 꿈을 꾸며 매일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향초나 향수, 비누 등을 제작하는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5세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5년 전 이혼을 하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주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이혼할 무렵 오랜 교직 생활을 끝내고 정년퇴직하셨고, 현재는 저와 함께 양평에서 같이 살며 농사도 짓고 노인대학에서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다행이었던 건 부유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재테크에 안목이 있었던 친정엄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을 했고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죠.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통제된 삶을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라며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명문대 졸업 후 남들과 똑같이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게 없나 탐색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아로마 테라피에 빠져 공방 창업을 계획하게 되었죠. 남들은 저보고 무모하다 했지만 제가 원하는 꿈이 생긴 이상 그 꿈을 쫓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사실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건 공부했던 걸로 충분하다고. 내 인생이 너무 지루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모든 일에는 다 절차가 있는 법이야. 회사 생활도 이제 적응 좀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니까 엄마는 좀 당황스럽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됐어. 네 인생인데 내가 뭐라 해서 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욕이라도 했겠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사실 회사 관두기 전에 취미 좀 붙여보려고 캔들 공예 수업을 들었거든. 아로마 캔들이라고. 아, 그 향초? 응, 만들어 보니까 재밌고 이게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있더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도전하는 건 좋은 일이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정말? 허락해 주는 거야?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네가 원하면 하면 되는 거지. 인생 한 번뿐이다.
기회 있을 때 잡아.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 짱. 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만이야. 엄마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럼 엄마는 모임 있어서 이따가 저녁에 보자. 알겠어요. 들어가요. 그렇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로마 테라피, 조향사, 캔들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 분양 상담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번화가도 좋지만 공방 특성상 조금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던 참이었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상담하고 가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시설도 좋고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장소였죠. 남편이 처음으로 몇 천만 원 수수료를 받았다며 가게에 커피를 사들고 온 걸 시작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었던 데다 열심히 일하는 게 보기 좋았고 남편도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 이렇다 할 직장에 다니지 못하다 우연히 분양 상담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고 경기도 김포의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죠. 2년 정도 불같이 연애 후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드린 뒤 시어머니와 번호 교환을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매일같이 연락해오며 사사건건 참견질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진 몰랐어요. 점점 어두워질 제 미래를 말이죠. 예,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구나. 톡은 가능한 거냐?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깜빡하고 못 받았네요.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너 이러는 거 점수 깎이는 거다? 죄송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을 다 주시고. 지난번에 왔다 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도 없고 그냥 안부차 연락했다. 그리고 원래 안부 연락은 너가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어른이 먼저 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니? 죄송해요. 어떻게 연락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아직은 어려워서요. 제가 노력할게요. 그나저나 너 공방인지 뭔지 안다며? 그거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냐? 그때마다 매출은 다른데요. 단체 주문 들어오거나 강에 많이 나가는 달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요. 뭐 들쑥날쑥 하다는 거네? 그러다 결혼해서 우리 아들 돈 까먹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꼴 못 본다. 이래서 여자가 바깥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못 벌지 않아요. 그 아직은 미비하지만 생활비 감당할 정도는 되고요. 조금씩 커져가는 단계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꼴에 해봤자지. 그러지 말고 남편 내조에 힘써.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이나 배우던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조금 서운해요. 그래도 대학 포기하고 남들 다 만류하는 대기업 포기하고 시작한 일인 만큼 자부심도 큰 거려 친정엄마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하셨고요. 그건 사부인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일찍 남편 여의고 드세게 살아야 했으니 너희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는 못 살아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 모르세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누가 그런 거 모른대?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가 있지. 여자가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 들어서래도 안 들어서고 집안이 휘청휘청하단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렴.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작업 중이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주 노발대발 화가 잔뜩 나셨는데?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했다고? 조금 전에 자기한테 조언 좀 했다고 구박했다면서 뭐라 하시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내색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니 사실 어머니가 연락 오셔가지고는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살림이나 배우라잖아. 뭐? 이제 상승세인데 그만두길 뭘 그만둬? 엄마가 뭘 모르네. 그러니까 몇 마디 받아치니까 우리 엄마 들먹이면서 바깥 일하면서 싸돌아다니면
애도 안 들어선다고까지 하셨다니까? 내가 진짜 황당해서.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셨다 보니까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있으셔. 미안해. 아냐, 자기가 왜 사과를 해.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아니야, 먼저 연락줘서 고맙고,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서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싱숭생숭 시어머니와 연락을 마치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중요한 자리니만큼 호텔 식당을 예약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엄마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옷은 그렇다 치는데 온몸에 잔뜩 장신구를 달고 왔습니다. 정말 치렁치렁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말이죠. 마치 자신이 잘 살고 이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으니 까불지 말아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두 어머니들이 결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는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남편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는 건 물론이고 무조건 예단은 다 챙겨받을 거니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애써 제 시선을 피하며 시어머니만 바라볼 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하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는데 당장이라도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더군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는지요? 최대한 신경 써서 예약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그럭저럭 맛은 있네요. 아까 했던 예단 말인데요. 요즘엔 현금 예단도 별도로 받는 추세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챙겨드릴 건 챙겨드리고 원하시는 목록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돈은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이들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로 얻죠? 어차피 결혼하면 저희 집 분위기에 물들어야 하고 내 아들 밥해 먹이려면 살림부터 배워야 하니깐요. 네, 그건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물어보고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살림 가르쳐주면서 필요하면 지금 사는 집 팔고 그 돈 얹어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 보태주고 합가할 생각입니다. 휴, 지금 합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그러죠 뭐. 사돈은 깨어있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단원 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대신 신혼집 해결해 주시죠. 네? 아니 여유 있는 쪽에서 집 마련하는 게 도리죠. 아시다시피 나는 여유가 없네요. 사돈이랑 새아가 입은 옷들 다 명품인 거 보니까 능력 되시나 본데 이참에 화끈하게 쏘시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습니다.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 통해서 의견 주고받읍시다. 그러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결국 두 분이서 한참 이야기하다 저희를 통해 말을 전달받기로 하고 서로 맞춰가며 준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상견례 자리가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친정엄마는 이 결혼 꼭 해야겠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시어머니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마음에 안 든다며 나중에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며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잘 살아보겠다고 친정엄마를 다독였습니다. 자기야, 내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뭘? 아니, 상견례 때도 그래.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해야 되고 예단도 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결혼이지 자식 팔아넘기는 장사가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어. 엄마랑 이야기 좀 다시 해볼게. 무슨 말을 해? 신혼집부터 합가까지 본인이 다 정해놓으셨던데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한두 번 말하긴 했는데 난 농담인 줄 알고 그냥 흘려들었지. 그리고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말이 씨가 된다는 거 몰라?
지난번에 나 공방 그만두고 쌀림 배우라고 하셨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쩜 그렇게 막무가내셔?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당신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여유 있는 며느리 만나서 팔자 좀 펴보려고 한 소리 하신 거지 뭐. 그냥 웃어넘기면 되지. 이게 웃어넘길 일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문제야.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싸우기 싫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이런 식이면 난 결혼 못해. 당신이 약속하면 몰라도. 무슨 약속?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인 문제나 합가 관련 문제로 언쟁하거나 무슨 일이든 간에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피해보는 일 생기면 가차없이 이혼 고려할 거야. 뭐?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 이야기라니.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급발진하기 전에 당신이 채비했으면 이러지도 않았지. 아무튼 약속되지 않으면 난 이 결혼 추진 못해. 알겠어? 알겠어. 내가 미안해.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 준비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제 공방 근처에 신축 아파트로 마련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에게는 대출 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해두었죠. 그리고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6개월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는 상황에 한두 번은 주말마다 시댁에 갔지만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해 주말에도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신혼집에 쳐들어오신 거 있죠? 막무가내로 살림을 가르쳐 주겠다며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다며 통보하시고는 정말 한 번 오면 며칠씩 있다 가셨습니다.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라 정말 가까운데 굳이 왜 이러나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겠냐며 자기 멋대로 남는 방에서 생활하라며 허세까지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조금씩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저희는 합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는 건 물론 늦게 퇴근해도 밥을 차려드려야 했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답니다. 신혼집은 친정엄마가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인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구는 모습에 결국 참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나무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하늘 같은 남편을 모시고 살아도 모자란데 어디서 소리치냐며 잔뜩 혼을 내시고는 제 뺨까지 때렸습니다. 제가 맞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놀란 남편은 시어머니를 뜯어말렸고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가셨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없는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하지만 금세 화해하고는 예전과 같은 사이로 지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 환갑인 거 알지? 뭐 해드릴지 고민인데. 아, 맞다. 장모님 환갑이시지? 호텔 식당 예약해서 밥 먹고 용돈도 적당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 그것도 좋겠다. 생각해둔 곳 있어? 프리미엄 호텔 어때?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한데 날도 날이니만큼 모시고 한번 다녀오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용돈을 따로 드리기보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신다는데 여행 비용을 좀 보태드릴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럼 내가 호텔 예약할게. 요즘 자기가 연애할 때처럼 잘해줘서 내가 기분이 좋네. 이렇게 우리 엄마 생일도 신경 써주고. 당연히 사위로서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인데.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도 어머니 생신 때 좋은 거 하나 해드려야겠다. 그럼 고맙지. 일단 나 일하는 중이니까 예약하고 알려줄게. 이따 집에서 봐. 예. 너 이번에 너네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가서 밥 먹기로 했다며? 네 엄마는 곧 죽을 양반이 무슨 환갑잔치를 한다니?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치 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그날 같이 가세요. 됐다 해. 난 어디 가서 그렇게 돈 헤프게 안 쓰고 다녀. 그거 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 돈으로 하는 거고요. 그이는 꽃다발 하나 사오기로 했어요. 그게 그거지 뭐. 어휴, 그럴 돈 있으면 사위 사업자금이나 대주지 쯧쯧. 네 엄마 참 이기적이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한 식사 자리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 시어머니는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누구는 호텔 식당에서 밥 먹고 아주 세상 꼴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날 어머니도 같이 가시자니깐요.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건데요? 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눈치가 정말 없구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시니 뭘 자꾸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것 좀 봐라. 이기적인 네 엄마 닮아서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겠다. 이거야? 어머니, 이기적인 건요.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남한테 피해주면서 행동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엄마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와, 이거 무섭네. 야, 이기적인 년아. 내가 그런다고 쫄 줄 알아? 시어머니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너 당장 시댁으로 튀어와. 어머니,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봐요?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웃기지도 않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요, 어머님. 뭐? 자기야, 내가 참아야 해? 아,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다짜고짜 연락하셔서 자기는 혼자 밥 먹는데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간다고 나한테 엄청 뭐라 하셨어. 곧 죽을 사람이 무슨 환갑잔치냐시던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할 말이야?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셨나 보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저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산 사람 보고 곧 죽을 사람이라느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냐고. 그리고 호텔 식당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대답도 않고 나한테 뭐라 하시기나 하는데 내가 뭘 더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 제발 성격 좀 죽이고 살자. 나도 이제는 지친다 지쳐. 엄마나 당신이나 제발 성격 좀 고쳐라. 아, 어이없네. 이럴 거면 당신 멋대로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이야기해. 솔직히 당신 어머님 편만 들고 내가 어머님 잘잘못 따지면 화내잖아. 아니, 그럼 너는 며느리가 엄마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경청해야 돼? 뭐 어이구 그랬어? 이러면서 맞장구 쳐줘야 하냐고. 엄마 욕 듣는데 기분이 좋을 리 있겠냐? 욕이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건? 그건 욕 아니냐고. 아, 답답해 죽겠네. 내가 더 답답하거든. 당신이 이렇게 중간 역할 못하니까 어머니가 자꾸 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려고? 계속 이런 식이면 당신한테 기댈 수가 없잖아.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니랑 살아 나랑 살지 말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래, 이혼하자. 난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잘잘못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기가 다 빨렸고 결혼하며 손해본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오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핑계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과 바람까지 피우며 상간녀에게 돈을 퍼다 나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제3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더군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모은 뒤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과 시어머니의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니, 세아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니? 부부 싸움을 좀 했기로서니 이따위로 행동하라고 누가 가르쳤어. 너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아, 말씀 잘하셨어요. 저 엄마한테 배운 거 써먹는 중인데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집에서 발 뻗고 편하게 사는 주제에. 너 지금 당장 튀어와. 제가 왜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집이요? 여기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요. 대출 껴서 샀다고 뭐 그런 거 들으신 모양인데 그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요. 대출 없이 저희 엄마가 사준 제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 참나. 야, 너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예금이고 뭐고 절반 내놔. 재산 분할이요? 오히려 제가 받아도 모자란데 감히 어디서 재산 분할을 운우네요?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해야지. 뭣도 모르는 년이.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 나중에 하기로 한 거. 즉, 지금 혼인신고 안 되어 있다고요. 사실혼 관계이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퍼다 날은 돈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거 되돌려 받으려고 청구 소송 거는데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러실 때가 아닐 텐데? 야, 너 지금 소송이라고 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유책 사유는 그이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도 피우고 아주 살판났나 보던데요. 내가 시원찮으니까 바깥으로 눈 돌리는 거다. 네가 집안일 배우고 내조에만 힘썼어 봐.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리고 다니나. 그리고 어머니도 유책 사유예요. 뻑하면 신혼집에 쳐들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스트레스 다 주고.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고 며느리 미워해서 시세 마느라 생긴 거래요. 참나. 그럼 귀한 아들 꼬셔서 나한테 뺏어갔는데 네가 죄인이지. 평생을 끼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뺏긴 기분을 네가 알아?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오순도순 살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생 함께 잘 사세요. 뭐? 이럴 순 없어. 나랑 이야기 좀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나마 선물해준 외제차랑 현금에단 다 돌려받을 거니까 닥치고 사세요. 아, 아니, 아가야. 그렇게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비는 탓에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말끔히 짐을 챙겨서 나가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했고 대신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죠. 상간녀로부터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남편은 외도 사실이 소문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실업자가 돼버렸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했고 가지고 있던 외제차, 시댁을 팔아 겨우 절반을 갚았다고 하네요.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달에 200이 넘는 빚을 갚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론 월급이 2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며 친정집까지 찾아왔으나 저는 매몰차게 행동했습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 통신 제한도 걸어버렸어요. 신혼집도 대충 정리하고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공방은 홍보도 하고 점차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월 매출 1,000만 원 가까이 벌게 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강의도 나가고 플리마켓도 하고 협회 초빙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승승장구할 예정이고요. 이혼이랄 것도 없지만 이별의 아픔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 마음 맞는 좋은 사람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 기막힌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사람이란 무릎 가진 것에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데 뱁새가 황새 쫓다 가랑이 찢어진 꼴이 되고 말았네요. 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며 인생을 살아가 볼까 합니다. 이런 제 사연에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